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미국에서 날아온 사연인데요. 미군 네이비실 특수부대원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하면서 중동에서 겪은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지금 한국의 진돗개가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딱 3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이야기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미해군 네이비실 출신 특수부대원이었고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은 한국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건 재작년 초여름이었습니다. 모래바람 가득한 이곳에서 평화유지라는 이름으로 매일 죽음과 직면하며 살아가는 일상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상관인 마이클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다니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할 특수요원으로 너를 선발했다. 평소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는 찰나 마이클 대령이 덧붙인 말에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훈련에서 전술 보조견을 배정받게 될 거다.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야. 진돗개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희가 왜 한국개를 써야 합니까? 마이클 대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결정이야. 한국군 측에서 자기들의 전통 견종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했다더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동료 장교들의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경험 많은 로드리게스 중위가 고개를 저었죠. 진돗개? 미쳤군. 그 개들은 고집이 세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들었어. 독일산 shepherd나 벨기에 말리노이스처럼 검증된 견종도 많은데 왜 하필?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작전에 검증되지 않은 견종을 도입한다는 건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한국군 훈련장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김태준이라는 장교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의 옆에는 검은 눈동자의 호랑이처럼 또렷한 눈매를 가진 중형견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선명했죠. 이 아이가 태풍입니다. 3년차 전투 지원견이고 특수 임무에 최적화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가 군견으로 적합한가요? 우리는 보통 명령에 완벽히 복종하는 견종을 선호하는데 김태준 중령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다니엘 대위, 한국 전쟁 때 해피라는 진돗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미군 부대를 지원하던 진돗개였는데 명령과 달리 다른 경로로 부대를 유도해 매복을 피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김중령은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진돗개는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때로는 명령보다 생명을 우선시하죠. 위기의 순간엔 판단은 본능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 장교의 자국 견종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풍의 눈을 마주했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개가 아닌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지성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럼 태풍은 제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명령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의 말이 당시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훈련된 군견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태풍과 함께하는 첫 주는 예상보다 불편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주둔하는 마을 근처에서 매일 훈련을 진행했는데 태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다른 군견들처럼 항상 제 곁에 붙어 있지 않았죠. 특히 불편했던 건 태풍이 현지 아이들 곁에 자주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훈련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수신호로 따라와라고 명령했는데 태풍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제 길, 태풍, 돌아와 소리쳤지만 태풍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부대원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저도 머쓱해져서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의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풍이 아이들 주변을 계속 돌며 무언가를 냄새 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낸 곳에는 녹슨 지뢰가 묻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던 그 자리에 수십 년 전 묻힌 지뢰가 있었던 거죠. 우리 팀의 폭발물 처리반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태풍은 그 지뢰를 알아챘을까요? 훈련 받은 적도 없었을 텐데. 며칠 후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가상의 적 기지를 침투하는 미션을 받았고 태풍도 함께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제 신호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고 예상 경로를 완벽하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기지 중앙부에 접근했을 때 태풍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제 허락 없이 오른쪽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태풍, 이쪽이야.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풍은 계속 달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를 쫓았어요. 통신기로 팀에게 상황을 알렸죠. 다니엘입니다. 태풍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다니엘, 무슨 일이야? 임무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 리더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신호탄이 보였습니다. 태풍이 달려간 방향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부대원 2명이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한 명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통신 장비가 고장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태풍은 그들 옆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와서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두 부대원을 무사히 구출한 후 저는 김태준 중령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태풍의 행동에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대위. 진돗개는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건 명령 위반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김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명령 위반이 아니라 생명 우선 본능입니다. 태풍은 당신의 명령과 인명구조 사이에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제 상관인 마이클 대령이 찾아왔습니다. 대령은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니엘,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야. 진돗개를 신뢰하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태풍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곧 닥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태풍이 제 침낭 옆에 누워 고요히 저를 지켜보는 모습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난 항상 당신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낯선 진돗개가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 동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경고음 없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전기에서 속삭임만 들릴 뿐 달빛조차 숨은 어둠 속에서 저희는 움직였어요.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정찰과 경계, 그리고 폭발물 감지.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있던 마을로 향하는 경로에 적의 활동이 포착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상황이었죠. 태풍은 제 왼쪽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털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지난 2주간 함께한 훈련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미세한 귀 움직임만 봐도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다니엘, 1km 앞마을 입구를 확보하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건물을 우선 점검해. 무전에서 마이클 대령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과 함께 지내야겠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흘러나왔죠.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태풍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건물로 향하는 주 도로는 위성 정찰에서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그 길로 가려는 제 손짓을 무시하고 오른쪽 골목길을 향해 달려갔어요. 태풍, 돌아와.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뒤돌아 저에게 달려와 제 손목을 물었어요. 아프지 않게, 하지만 강하게. 그리고는 다시 오른쪽 골목을 향해 뛰면서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절박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대원들, 주도로 사용하지 말고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하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가 처음 향하려던 주 도로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쇄 폭발이 이어졌고 충격파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지나가려던 길이 순식간에 불길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다니엘,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마이클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령님, 태풍이 다른 경로로 우리를 유도해서 폭발을 피했습니다. 주 도로에 다연장 지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지금 학교 건물로 가는 중입니다. 태풍의 판단 덕분에요. 무전 너머로 마이클 대령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진돗개의 판단이 또 맞았군. 계속해서 태풍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학교 건물에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폭발음에 놀란 것이었죠. 태풍은 즉시 행동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때로는 코를 비비기도 하고 때로는 재롱을 부리기도 하면서요. 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태풍은 그 아이의 품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태풍의 털을 만지자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군 대위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게는 군견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이야. 우리보다 더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태풍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계를 서던 중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다니엘, 지금 정찰 드론으로 확인했다. 폭발물은 30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우리 작전을 알고 있었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태풍이 없었다면 저희 팀 전원이 폭발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풍은 알아챘을까요? 어떻게 그 위험을 예측했을까요? 밤새 학교를 지킨 뒤 다음 날 아침, 마이클 대령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다니엘, 이제 알겠지. 이건 단순한 군견이 아니야.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진화한 품종이야. 공식 경로나 명령보다 생존 본능을 우선시하지. 저는 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그 또렷한 눈동자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깊은 이해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구나.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태풍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폭발물 사건 이후 태풍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었어요. 이 진돗개는 저와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했고 특히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켜냈습니다. 매일 아침 태풍과 함께하는 순찰은 이제 제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할 줄은 몰랐어. 태풍은 마치 인간처럼 생각해.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유엔 캠프에서는 태풍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어요. 하루는 교대 근무를 마친 부대원들이 태풍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험난한 임무로 지친 얼굴들이 태풍의 곁에서 웃고 있었죠. 전쟁의 긴장감이 가득한 이곳에서 태풍은 마치 심리적 안정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태풍과 현지 아이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는 난민 아이들을 위한 구호품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태풍은 항상 제 옆에서 아이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한 번은 줄을 서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보다 먼저 태풍이 달려가 소녀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눠주더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 짖었습니다. 소녀는 탈수 증세였고 빠른 치료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죠. 쟤는 군인이 아니라 간호사인가 봐. 의무병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탈수 증상을 저보다 먼저 알아챘지? 태풍은 인간의 체온 변화에 민감해요. 김태준 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진돗개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마을과 가족을 지켜왔거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태풍과 함께한 시간이 한 달을 넘기자 저도 모르게 그를 개가 아닌 전우로 여기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식당에서 대원들과 대화하던 중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 개는 우리 전우야. 계급을 달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웃었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풍은 이미 유엔 캠프 전체의 정서적 중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전투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PTSD 증상이 태풍과 함께 있을 때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무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태풍과 함께 캠프 둘레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실 같은 어둠 속에서 별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갑자기 태풍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래? 태풍. 제가 물었어요. 태풍은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기쁘다는 마음이었을까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널 믿어. 태풍.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전장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풍에겐 그 무거운 신뢰를 주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캠프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다니엘, 태풍에게 잘해주나 보군. 달라졌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제가 달라진 겁니다. 태풍은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이클 대령의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의 특별함이지. 그들은 주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거야. 그날 밤, 제 침대 옆에 누운 태풍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이 동행이 어느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마을 학교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 봉사를 진행하는 것. 일상적인 임무였어요. 하지만 전장에서는 평범한 하루도 언제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전 10시, 저희 부대는 2개 팀으로 나뉘었어요. 한 팀은 학교에서 구호품을 배급하고 다른 팀은 주변 경계를 담당했죠. 태풍과 저는 경계팀이었습니다.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은 학교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구호품을 받으려 줄을 서 있었죠. 다니엘, 이상 없나? 무전기에서 로드리게스 중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태풍도 평온해 보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태풍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놀이터 쪽을 바라보던 태풍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죠. 뭔가 잘못됐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잠깐만. 태풍이 뭔가를 감지했어요. 제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연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무장 세력의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무장 세력이 아이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복이다. 아이들을 보호해. 마이클 대령의 절규하는 명령이 무전을 타고 울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 포위된 상태였어요. 건물 옥상과 골목에 숨어있던 적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통신망도 순식간에 마비됐죠. 다니엘 응답하라.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계속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간 태풍이 제 방탄복을 물고 잡아당겼어요. 다급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니 학교 뒤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태풍이 이끄는 곳은 아이들이 납치된 방향이었어요. 태풍, 위험해, 돌아가야 해. 소리쳤지만 태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우리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엄폐물 뒤에 숨어 응사했지만 적의 화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부대는 전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태풍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교묘하게 적의 시선을 피해가며 이동했습니다. 마치 오랜 전투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떨고 있었고 2명의 무장 세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머무르라는 듯 고개를 한번 돌아보더니 놀랍게도 혼자 창고로 달려들었어요. 안 돼, 태풍. 제 목소리는 총성 속에 묻혔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속도로 첫 번째 무장 세력의 다리를 물었고 그가 쓰러지는 틈에 두 번째 무장 세력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총알이 날아들었고 태풍의 왼쪽 뒷다리에 피가 번졌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남은 탄창을 확인하고 창고로 진입했습니다. 짧은 교전 끝에 두 무장 세력을 제압할 수 있었죠. 괜찮니? 이제 안전해.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태풍이 다친 다리를 끌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가 흥건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의 울음이 점차 멎어갔습니다. 다니엘, 들리나? 본부다. 구조헬기가 5분 내 도착한다. 기적처럼 무전이 다시 연결됐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창고 밖에서 더 많은 적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풍은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창고 입구를 지키려는 자세를 취했죠. 태풍, 넌 정말 대단한 전사야. 제가 중얼거리는 동안 태풍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침투가 시작된 것이었죠.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창고 밖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최소 7, 8명의 적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 탄창엔 겨우 3발의 총알만 남아있었고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는 4분이나 남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태풍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창고 입구를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창고 뒤편의 작은 배수로였어요. 겨우 아이 하나가 기어들어갈 만한 크기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얘들아, 저 구멍으로 기어가. 빨리. 아이들이 주저하자 태풍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절뚝거리며 배수로 쪽으로 가서 한 아이의 옷자락을 물고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아이들이 태풍의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둘 배수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야. 조용히, 천천히 가. 마지막 아이가 들어가려는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며 적들이 난입했습니다. 저는 남은 총알을 쏘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풍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선두의 적을 덮쳤죠. 이런 미친 개가. 적들의 총구가 태풍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풍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 배수로 입구를 막은 겁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태풍의 하얀 털이 붉게 물들어갔어요. 하지만 태풍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방패를 만든 것처럼요. 저도 몸을 날려 태풍 옆으로 갔습니다. 이미 총알이 없었지만 주먹과 발로라도 싸워야 했어요. 태풍과 저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태풍은 계속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헬기다. 지원군이 왔다. 밖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저는 태풍을 안아들었습니다. 태풍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간신히 들렸어요. 버텨. 태풍. 제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배수로로 피신했던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기적을 위해 태풍은 6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태풍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 손을 핥았어요. 마치 걱정 마,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태풍의 희생 덕분에 아이들 전원이 살았습니다. 의무병이 말했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합니다. 본부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진정한 영웅이야.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를 지켰어. 태풍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상태는 위중했어요. 내장 파열과 과다 출혈. 수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엔 캠프는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가 태풍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수술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태풍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의심스러운 눈빛, 지뢰를 찾아낸 날의 놀라움, 부상당한 동료를 구했던 그 밤. 대위님, 김태준 중령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진돗개는 포기를 모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죠. 태풍이 살 수 있을까요? 김중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1000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기근도, 그 어떤 시련도 이들을 꺾지 못했어요. 태풍도 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새벽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기적입니다. 심장이 2번이나 멈췄는데 스스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듯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태풍은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것이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었죠. 중환자실의 흰 불빛 아래 태풍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 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됐는데. 수의사 제임스가 혀를 찼습니다. 이 개의 생명력은 정말 놀라워요. 일반 개였다면 벌써 3번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태풍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손으로 태풍의 귀 뒤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태풍아, 내가 이 개를 구조한 게 아니야. 우리가 구조된 거지. 그때 태풍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풍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항상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싸웠죠. 그게 진돗개의 본능이자 사명이었던 겁니다. 다니엘 대위, 마이클 대령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 태풍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졌어. 유엔 공식 SNS에 올라간 영상이 벌써 2억 뷰를 넘었다고. 대령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태풍이 아이들을 구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과 응원이 가득했죠. 이 개는 어느 나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다. 한국의 진돗개, 진정한 영웅이군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 댓글들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태풍은 단순히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과 감동을 준 것이었어요. 며칠 후 태풍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마셨고 제가 가져다 준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캠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태풍이 깨어났대. 정말 살아난 거야? 병사들이 하나둘 병실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태풍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죠. 특히 구조된 아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태풍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태풍은 드디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왼쪽 뒷다리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첫 산책을 나갔을 때 캠프 전체가 박수로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영웅의 귀환이다. 태풍, 넌 최고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태풍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싸웠다. 계급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을 뿐이다. 창밖을 보니 태풍이 캠프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행복해 보였죠. 문득 김태준 중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태풍은 우리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옆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바라봤어요. 미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탁월한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돗개 군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이 증명해 보인 것이었죠. 진정한 군견은 명령에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동료라는 것을요. 임무 종료 6개월 후 저와 태풍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수많은 기자들과 환영 인파였어요.
태풍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죠. 다니엘 대위님, 태풍은 지금 어떤가요? 진돗개 군견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되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풍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당당하게 제 옆을 걸었죠. 그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 사라가 물었어요. 태풍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당연하지. 태풍은 이미 가족이야.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자 5살 된 딸 엠마가 뛰어나왔습니다. 태풍은 조심스럽게 엠마에게 다가가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아빠, 태풍이 날 좋아해요. 그럼 태풍은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거든.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미 국방부의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진돗개 전문 군견 도입팀의 팀장으로 한국에 파견되는 것이었어요. 태풍도 함께였죠.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김태준 중령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니엘 대위, 그리고 태풍도. 태풍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옛 전우를 만난 기쁨이 느껴졌죠. 진돗개 훈련센터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태풍의 직계 후손들도 있었죠. 이 녀석이 태풍의 아들 바람입니다. 김중령이 한 마리를 가리켰어요. 바람은 아버지를 닮아 영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코를 맞대었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명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사들은 앉아, 서가 아닌 위험해, 조심해, 도와줘 같은 상황적 명령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진돗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어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는 동료입니다. 마지막 날 훈련센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20마리의 진돗개가 미군 군견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들 모두 태풍처럼 뛰어난 자질을 보였죠. 졸업식장에서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할 뿐이죠. 그들은 복종하는 부하가 아니라 신뢰하는 전우입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충성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연설이 끝나자 태풍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졸업하는 진돗개들이 하나씩 태풍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했어요. 마치 선배 전사에게 경의를 표한 것처럼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태풍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돗개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태풍이 심은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은 깨닫게 되겠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태풍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진돗개의 전설은 이제 전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첩에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충성은 명령이 아닌 신뢰에서, 복종이 아닌 이해에서,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 태풍이 가르쳐준 것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